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지속가능 성장실 지속가능 경제연구팀 이지원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세션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왜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의 수용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를 풀기 위한 금융 거버넌스 조건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검토 배경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시스템은 원거리에 소수의 대규모 발전소를 세우는 중앙 집중형 화석 연료 발전 구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는 넓은 지역에 분산된 설치가 필요하고, 이 재생에너지 설비가 확산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민의 주거지나 생업 기반 인근에 들어오게 됩니다. 향후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설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주민 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취소 사례도 이미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자체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 수용성의 확보를 위해서 인근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해서 발생 수익을 개인과 지역사회에 공유하도록 고안된 사업 모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방안 검토를 위해서 첫째, 설문조사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사업 및 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였고, 둘째,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서 유럽의 에너지 커뮤니티 제도, 사업 주체, 자금 조달, 거버넌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산 선택 실험이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어떤 투자 조건에서 참여 의향을 갖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고, 넷째는 수익 구조 시뮬레이션으로 전력 가격 변동 상황에서 주민 참여 형식별 장기 수익성 및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설계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인식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전국은 1000명 온라인 조사, 제주 지역은 210명 대면 면접 조사로 한국갤럽과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제주의 경우에 특히 풍력 발전 사업이 활발한 한림읍과 태양광 사업이 활발한 남원읍, 그리고 많은 인구가 거주하지만 재생에너지 설비와는 일정 거리가 있는 제주시 동지역으로 나누어서 제주 안에서의 결과값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세 가지 단계로, 첫 번째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그리고 둘째로는 거주지 인근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건설되는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선호를 순서로 주제를 좁혀가면서 설문 응답자의 이해와 몰입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건설과 관련한 우려 요인을 보면 주민들은 무엇보다 생태계의 파괴와 경관 훼손을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내 생활권 근처에 설비가 들어올 때 환경과 경관이 얼마나 바뀔지에 대해서 가장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및 제주 모두에서 과반수의 응답자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공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환경과 경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최소한의 선결 과제이며, 그 이후에 이익 공유 구조와 참여 방식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 투자 참여에 대한 우려 요인입니다. 주민들은 초기 투자금을 제때 회수할 수 있을지, 또 사업이 지연되거나 갈등으로 중단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익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어느 투자에서나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에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다른 주민들의 반대로 이어지면 수익의 실현 자체가 불확실해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한 협력 문제도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선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인 유럽의 경우에는 에너지 커뮤니티를 통해 주민이 운영과 재원 조달에 직접 참여하고 배당, 요금 할인, 지역 기금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환원함으로써 수용성을 높여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의 지역 중심 에너지 전환 사례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재생에너지 사업의 상생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내 주민 참여형 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함께 점검하고자 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한국과 유럽의 지역 중심 에너지 전환 사례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재생에너지 사업의 상성 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큰 특징을 먼저 비교하면 먼저 유럽은 안정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에너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 인식과 경제적 유인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해서 에너지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바텀업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이 비교적 초기 단계이고 지자체나 관련 기업이 사업을 기획하고 주민이 사후 동의나 투자 모집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탑다운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럽의 에너지 커뮤니티는 재생에너지의 확산과 사회적 형평성을 목표로 지자체, 주민, 기업 등이 함께 설립한 자발적 협력체로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 주민공동체를 만들고 그 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자본, 채권 발행, 은행 대출,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자금을 조달합니다. 반면 국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채권형, 지분형, 펀드형 세 가지 참여 방식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금 조달 구조를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업자가 PF를 통해서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고 주민 공동체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서 SPC의 채권을 구매하는 채권형 간접 투자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차이의 배경에는 한국과 유럽의 전력 시스템 구조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분산형 전력 시스템 하에서 전기를 거래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 하에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주에서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전력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유럽의 에너지 커뮤니티 사례가 제주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발표에서 다루지 못하는 각 에너지 커뮤니티의 거버넌스와 자금 조달 사례는 보고서에 더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현황 비교를 통해서 도출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국내의 경우 채권형 자금 조달 비중이 높다 보니 채무가 상환되고 나면 주민들의 참여와 수익 창출 기회가 사라지고 설비와 공동체가 다시 분리될 위험이 있어서 지속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고 발전 수익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자금 조달, 관리 운영 전반에 걸친 법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4장 주민 참여형 전환사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주민들의 채권형, 지분형 등 투자 참여 방식에 대한 선호와 그리고 우려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정량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투자 조건별 선호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산 선택 실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투자 시 수익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보는 한편 발전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운영 참여권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분석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는 주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에서 현황으로 현재 관찰되는 바와 같이 채권형 같은 그런 간접 참여 방식이 상대적으로 선호되지만 동시에 지분형처럼 직접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도 존재한다는 점이 설문에서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간접 참여를 선택한 응답자의 42%가
장기적 발전소 운영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고 싶다라고 응답한 것이 이런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투자 방식을 선택할 때 수익률, 위험 등급, 운영 참여권 등 투자 조건에 대해서 어떤 가중치를 두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그 선호도를 좀 더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산 선택 실험이라는 것을 설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의 방법은 설문조사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설문 내에서 오른쪽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응답자에게 두 가지의 가상 투자안과 주어진 조건의 투자 의향 없음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투자 속성을 조금씩 바꾼 선택 상황을 총 5번 반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세부 속성들은 여기 아래 표의 마지막 열에 있는 투자 조건 세부 사항을 조합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얻은 설문 응답자들의 선택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익률과 위험 등급, 투자 기관, 운영 참여권 여부 등 각각의 속성이 변해서 주어졌을 때 이런 투자 대안의 선택 확률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추정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중에 특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운영의사 결정 참여권에 대한 결과를 집중해서 설명드리면, 주민들은 발전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경우에 운영 참여권이 없는 투자안에 비해서 수익률이 4.6%포인트가 낮더라도 두 대안을 비슷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운영 참여권이 상당한 금전적 가치로 환산될 만큼 중요한 속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분형 투자가 장기적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서 지역 발전과 주민 수용성,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할 때 현재 잠재적인 수요가 실수요로 전환될 기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주민들의 투자 참여에 있어서 주요 우려 요인 중 하나인 수익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실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가격 변동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분형과 채권형 구조의 장기 리스크 분포를 시뮬레이션한 내용입니다. 분석 결과는 2001년에서 2025년과 같은 과거 수준의 가격 변동성이 유지될 경우에 저희 모형 내에서는 배당 제한 등 지분형 투자 참여에 대한 리스크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와 같은 가격 변동성 하에서 리스크에 대한 완충 장치가 없이 지분형으로 참여하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상당한 하방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력 가격 변동성과 관련한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매출은 개통 한계 가격 S&P라고 하는 전력 시장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도매 가격과 공급 인증서인 REC를 판매할 때 적용되는 가격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림의 왼쪽은 전국, 오른쪽은 제주의 S&P와 REC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가격이 모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전력 판매 가격의 이중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고, 두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변동성이 더욱 커집니다. 채권형 투자의 경우 고정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지분형 참여의 경우 가격 변동성에 의해서 연간 배당 가능 이익이 크게 줄거나 배당이 제한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완화되고 일정 수준의 수익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지분형 참여에 대한 주민들의 리스크 부담과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은 단순화된 가정 하에서 현 수준의 가격 변동성이 장기적으로 지분형 투자 리스크로 어느 정도로 연결될지를 추산해 보기 위함입니다. 분석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과거의 S&P와 REC의 실제 가격의 변동성의 특성을 시계열 모형을 통해서 분석한 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의 설계 취지를 고려해서 S&P와 REC의 합산 가격 수준이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인 LCOE와 같다는 가정을 반영하고 블룸버그에서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 예측 자료를 활용하여 2026년부터 2050년까지 각 시나리오별로 500개의 확률 경로를 생성하였습니다. 시나리오는 변동성 수준에 따라서 기본 시나리오는 과거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전력 가격 변동성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 심화 시나리오는 그 변동성이 2배로 확대된 경우, 완화 시나리오는 절반 수준으로 변동성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시나리오는 기본 시나리오 상에 500개의 경로 중 30개의 전력 판매 가격 경로를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가격 경로를 뒤에서 설명드릴 자금 조달 구조 모형과 연결하여 채권형 및 지분형의 예상 내부 수익률과 채무 불이행 확률, 배당 제한 발생 비율 등을 계산하였습니다. 확률적 가격 경로를 프로젝트 현금 흐름에 연결하는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형의 파라미터 값 설정을 위해서 기존 주민 참여형 풍력 발전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약 30메가와트 규모의 자금 조달 모형을 구성했습니다. 모형은 자기 자본이 20%, 타인 자본이 80%로 주민들은 각각 채권형, 지분형으로 4%씩 참여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첫째로 각 시나리오별 월별 전력 판매 가격과 계절 특성을 반영한 기존 발전량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의한 발전량을 곱해서 월간 수입을 구한 후에 이를 합산하여 연간 수입을 만들고 여기에 블룸버그에서 제공하는 고정 운영 비용 예측치를 차감하여 부채 상환 전 현금 흐름을 추정하였습니다. 부채는 원리금 상환, 균등 상환 방식으로 가정하여 지급되도록 하였고 매년 부채 상환 이후에 배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분 투자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일한 설비를 두고 가격 변동성만 달라졌을 때 지분형과 채권형 투자자의 수익과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모형 내에서 만기가 20년인 채권과 지분형 투자의 2050년까지 내부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완화 시나리오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비교적 좁은 범위 안에 모여 있는 한편 기본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중위값의 경우에는 지분형의 내부 수익률이 채권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지만 지분형의 경우 고수익 경로와 동시에 매우 낮은 수익 또는 손실에 가까운 경로도 함께 등장합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에서는 채권 및 대출 만기 시점별로 그 해에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채무 불이행 정도의 비중을 살펴보았는데요. 현실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출 스케줄 조정 등 다른 조정 수단이 활용될 수 있지만 저희들의 모형상에서는 별도의 조정은 하지 않고 가용한 모든 현금을 더해도 이자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강하게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한계 기업이 될 확률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형 내에서 만기를 변화시켜 가면서 가격 변동성 상황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로의 비중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가격 변동성이 완화될 경우 만기가 17년 이상인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상황은 0에 가까운 반면 현 수준의 가격 변동이 지속될 경우에는 만기를 길게 설정한 경우에도 약 20% 미만의 확률로 채무 불이행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모형 내에서는 실제의 금융 약정 등을 참고해서 매해 부채 상환적 현금 흐름과 부채 상환액의 비율인 DSCR이 1.2보다 낮을 경우에 배당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완화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배당 제한 발생 확률이 10% 미만인 저위험 경로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기본과 심화 시나리오에서는 저위험 비중이 크게 낮아집니다. 과거 수준의 가격 변동성이 유지된다고 했을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지분형 투자자에게 배당 제한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는 주민들이 지분형으로 참여할 유인을 높이려면 전력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거나 변동성을 흡수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과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에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 문제와 경관 훼손에 대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갈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초기에 충분한 정보 공개와 투명한 소통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건축 설계 공모 등을 통해서 시설 자체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수익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의 개편과 정부 주도의 경쟁 입찰 제도에서는 장기 고정 계약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수익 변동성을 낮추고 사업자와 주민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정부는 현행 RPS 체제를 개편하여 정부가 일정 물량과 기준 가격을 제시하고 사업자가 경쟁 입찰로 응찰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찰된 사업자는 장기간 고정된 정산 단가인 기준 단가를 보장받고 이 기준 가격과 실제 시장 가격의 차이는 정부와 정산하는 이런 차액 계약 제도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전력 가격 변동에 대한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존 RPS 사업에서의 가산점은 재생에너지 투자자의 직접적인 수익과 연계되는 반면 주민 수용성이 비가격 지표로 포함될 경우에는 이는 직접 수익으로 연계되지는 않으므로 주민 수용성 요소의 가격 반영이 형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실효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쟁 입찰에서 사업자가 가격 경쟁을 위한 비용 절감을 과정에서 지역사회 혜택이나 그런 주민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비용 절감을 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이익 공유와 거버넌스에 대한 장기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이익 공유 방식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나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서 매 사업마다 개발 사업자와 주민이 개별 협상을 반복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협상력 차이에 따라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햇빛, 바람 등 지역의 자연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성과를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나눌 것에 대한 그런 최소한의 기본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에서는 이미 풍력 공유화 기금을 조성하여 개발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이익 공유 방식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과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제주는 앞으로도 이러한 이익 공유 모델을 선도적으로 성숙시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재원 조달, 설계, 운영, 수익 공유 전 과정을 아우르는 거버넌스가 구축될 때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지속 가능한 전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과기대 전우영입니다. 저는 오늘 재생에너지가 직면한 도전 중에 하나인 출력 제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출력 제한이 중요한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력 제한 같은 경우는 출력 제한이 많아지면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버리는 거니까 재생에너지가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문제,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수용성의 이슈가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연되는 문제, 그런 다양한 문제가 출력 제한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출력 제한을 너무 줄이려고 하면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아주 많은 유연성 자원,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배스, 배터리 ESS를 많이 이제 우리가 넣어야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또 전력 공급 비용이 또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또 반대급부적인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에서는 우리가 과연 적정한 출력 제한 수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유연성 자원 중에 공급 측에 배스 유연성 자원이 있고, 수요 측에 앞서 그 도지사님께도 말씀해 주신 다양한 이제 P2X 자원들, 우리가 어떤 전기차라든지 냉난방 수요 자원, 이런 이제 수요 측 자원이 있는데, 그런 자원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비용 효율적으로 이런 출력 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연구는 우리 그 한국은행의 지속가능 성장실의 박상은 과장님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입니다. 먼저 조금 전력 시스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력 시스템은 크게 우리가 이 공급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요 부분, 그리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송전 부분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 부분은 우리가 과거의 목적 함수는 비용 최소화였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원자력이나 석탄과 같은 중앙 집중형 발전원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안정적이고 그냥 싸게 전력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과거의 목적이었는데, 지금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 함수는 NDC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목적 하에 우리가 재생에너지나 그리고 SMR, 수소와 같은 이제는 분산형 전원을 이제 보급해야 되는,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공급 체계 변화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있고 간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급 쪽에 어떤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요 측은 우리가 과거의 전력 수요를 전망할 때는 거시 변수로 대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GDP나 뭐 인구, 그리고 산업 구조, 그리고 기온, 이런 변수로 대충 전망을 하면 수요는 대부분 설명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GDP나 인구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정체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적인 의미의 전력 수요는 이제 크게 이제 증가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요. 근데 앞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견인되는 전력 수요, 그리고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화를 해야 되는데, 전기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력 수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전력 수요 증가는 이제 견인이 된다. 이게 이런 전통적인 어떤 그런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전력 수요를 이제 끌어올릴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송전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이게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호남 지방에 넘치는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그 수도권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 문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산지소하자. 굳이 계속 이렇게 송전망을 우리가 지을 게 아니고 지역에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 지역에서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아리백 3단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송전망 연결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이거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기 위한 그런 이제 당면 과제들이 계속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요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과거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전에는 소위 생산 활동을 우리가 맨파워 혹은 홀스파워, 그러니까 인력이나 그 가축의 힘으로 생산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산업화를 이제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수요가 이제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산업혁명 기간에는 석탄 중심으로 한 2배 정도 에너지가 증가했고, 2차 산업혁명 기간에는 이제 석유를 중심으로 한 5.5배 급속하게 에너지가 증가했고, 3차 산업혁명 기간에는 전기를 중심으로 한 2.7배 정도 에너지 수요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탄소 중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IEA나 국제에너지기구나 여러 기관에서 전망하는 에너지 수요는 이제 더 이상의 총량의 증가는 없다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우리가 끌어올려서 더 이상 에너지 수요, 에너지를 이제 총량으로 더 쓰는 건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탄소 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 화석 연료를 이제 우리가 깨끗한 전기로 바꾸는 작업이 탄소 중립의 또 다른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 기간에는 에너지 증가는 없지만 전기화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화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리도 한 20%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 전기를 우리가 전기로 쓰는데 그걸 이제 5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의 전력 산업의 사이즈가 2배에서 한 2.5배 정도가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급 부분은 오늘 이제 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1차 가장 최근의 국가 계획인 11차 전기분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 숫자에서 이제 최대 한 30% 정도까지 재생에너지를 2038년까지 늘리겠다라는 게 계획이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한 20% 중반에서 우리가 한 44%까지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라는 게 11차 전기분의 계획이었습니다. 과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제주도에서 발표하신 에너지 대전환 전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던 CFI 2030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한 62% 정도까지 늘리겠다라는 게 계획이었는데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달성이 이제 힘든 상태이고 아마 제주도의 이제 계획은 이제 11차 전기분 이상 그리고 뭐 이렇게 CFI 이 사이 어딘가에까지는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이제 끌어올려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단계별로 어떤 개통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1단계 3% 이내 수준에서는 크게 이제 개통에 영향이 없는 단계, 15%까지는 이제 VR의 영향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개통 운영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 단계, 25%까지는 이제 유연성 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입시켜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매니지해야 되는 단계, 이게 50%까지 가면은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매니지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서 개통을 운영해야 되는 단계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 4단계에 이미 진입을 했고 계속해서 이 4단계의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가 이제 확대되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뭐 2단계 수준인데 2030년 수준이 되면 한 3단계, 2038년이 되면 한 4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제주도의 케이스를 잘 스터디함으로써 이제 전국의 어떤 그 재생에너지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이제 대비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테스트 베드의 역할로 제주도의 케이스를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주제인 이제 출력 제한, 해외에서 이제 출력 제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살펴보면 이제 X축이 해외에서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보급 비중입니다. 국가별로 40%까지 이렇게 보급이 될 때 Y축은 커테일먼트의 비중입니다. 보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하면 커테일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증가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이 이 4% 출력 제한의 이내로 이제 매니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성을 알 수가 있고요. 제주도 케이스인데요. 제주도는 이제 17년부터 쭉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이제 확대되면서 출력 제한이 이제 빠르게 이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년도에 이제 피크를 했는데 그때 이제 풍력만 하면은 전체 변동성 재생에너지 2.1%. 근데 여기에 태양광은 양에 대한 이제 공개는 없어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태양광까지 우리가 반영하면 한 2%대 중반에 어떤 출력 제한이 이제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23년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4년도에는 이게 좀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변화가 이제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가 이제 6월달에 이제 도입이 됐고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제 입찰함으로써 이제 높은 가격을 써낸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이제 그 디스패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개통에서 필요할 때 깎아내는 이제 그것만 카운트를 했는데 이런 경제적인 출력 제한이 제도에 의해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감소한 형태를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림이 오늘 말씀드릴 연구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크게 이제 이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한을 경갑하는 자원, 유연성 자원으로 이제 공급 측 자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연구에서 BESS, 배터리 ESS가 있고요. 이제 수요 측 자원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 우리가 이제 파워 투 모빌리티라고 해서 P2M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냉난방 수요 자원은 파워 투 히트이라고 해서 P2H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크게 이제 이 공급 측 수요 자원인 BESS랑 공급 측 유연성 자원인 BESS랑
수요 측 유연성 자원인 전기차와 냉난방 수요 자원을 이용해서 이제 연구를 했다. 이제 추가적으로 앞서 부호준 센터장님께서 이제 중요하게 수전해 자원, 수전해도 이제 중요한 수요 측 자원인데 수전해는 이 연구에서는 이제 포함되지 않았다. 이제 수전해 같은 경우에 이제 당면한 이제 도전이 수소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 제주도에서 어떻게 이 수소의 수요처를 이제 확보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챌린지가 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전해는 이제 power to gas해서 P2G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수전해 부분은 이 연구에서 이제 포함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유연성 자원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드 시프팅, 수요를 이제 이전시켜주는 자원이 될 테고요. 수전에는 조금 이제 성격이 다릅니다. 수전에는 로드 메이킹, 재생에너지를 바로 이제 그거를 이제 흡수해 버리는 이제 자원이기 때문에 이제 로드 메이킹 자원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제 이렇게 로드 시프팅 자원 중심으로 연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도 다양한 이런 P2X 자원들이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될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전기차나 P2H 추결제를 이용한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검토가 되고 있고, 지금 기후부 관점에서도 이런 특히 냉난방 수요 자원을 활용한 이런 수요 측 유연성 자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주도 주요 4개 사이트에서의 태양광, 그리고 육상 풍력, 그리고 해상 풍력의 이제 코릴레이션 맵을 이렇게 그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출력 제한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이 재생에너지들의 끼리의 어떤 그 상관관계가 낮아야 됩니다. 이게 상관관계가 이제 포지티브로 높게 되면, 태양광이 많이 있을 때 바람도 많이 불게 되면 그만큼 이제 재생에너지가 너무 과도하게 발전이 되기 때문에 출력 제한이 이제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태양광과 육상 풍력의 코릴레이션은 뭐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포지티브로 한 0.2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태양광과 해상 풍력의 코릴레이션은 이것도 뭐 그렇게 아주 뭐 네거티브로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마이너스 0.2 정도로 네거티브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보급해 나갈 때 태양광과 육상 풍력의 조합보다는 태양광과 해상 풍력의 조합이 서로가 이게 스무딩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비용 효율적으로 출력 제한을 잘 매니지해가면서 우리가 보급해갈 수 있는 그런 페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출력 제한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래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계절별 대표 주간 동안 144시간 동안의 수요, 그리고 태양광 빨간색, 그리고 육상 풍력, 그리고 해상 풍력 있고, 그리고 수요에서 이런 재생에너지를 뺀 순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순수요의 패턴을 보면 이제 출력 제한이 어느 정도 발생하겠구나라는 걸 직관적으로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이 순수요에서 우리가 육지로 역성을 하면 그만큼은 출력 제한을 줄일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개통을 운영할 때 있어서 주파수 관리나 전압 관리를 위해서 발전기를 우리가 꼭 돌려야 되는 발전기, 머스트런 발전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머스트런이 돌아가면 또 이게 밀어 올려서 출력 제한이 더 이제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가 돼야겠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요 순수요를 통해서는 출력 제한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미 26년도에 봄철과 가을철에는 이미 네거티브 순수요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태양광이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32년대는 이게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이제 겨울철에도 일부 이제 네거티브 순수요가 이제 발생하는, 이제 겨울철에는 주로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순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38년이 되면 뭐 이제 봄철 가을철은 뭐 48시간 혹은 72시간 연속으로 네거티브 순수요가 발생하는 시간도 발생하고, 겨울철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굉장히 재생에너지에서 이제 순수요가 굉장히 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요한 유연성 자원 중에 하나가 냉난방 수요 자원인데요. 이 냉난방 수요 자원은 분석이 어려운 점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워리 우리가 전력 수요에서 냉난방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연구에서는 전체 수요에서 냉난방 전력 수요를 추정을 했습니다. 계량무용을 이용해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직관적으로 제주도의 최근 3년의 전력 수요를 이제 산포도를 그린 것인데, 보시다시피 20도를 넘어가면 냉방 수요에 의해서 전력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요. 그리고 한 10도에서 떨어지면 난방 수요에 의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형태를, 그러니까 분명히 냉난방 수요에 이제 효과가 우리가 캡처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이제 냉방도일, 난방도일로 나눠서 이제 살펴보면 더 뚜렷하게 냉방도일에 의해서는 더 좀 급격하게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난방도일이 증가할 때도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이제 냉난방 전력 수요가 이렇게 녹아들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기본적인 이제 계량 모형을 이용해서 이제 캘린더 효과, 이 다양한 어떤 애뉴얼 패턴, 그리고 기원 효과, 그 냉방도일, 난방도일, 냉방도일 제곱, 난방도일 제곱을 이제 적용해서 이를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모형을 이용해서 이제 추정을 해냈고요. 그래서 계량 모형 결과를 살펴보면 냉방도일, 난방도일, 그리고 각각의 스퀘어 값이 다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정한 냉방도일, 템퍼레처 센시티브 디맨드, 냉난방 전력 수요가 제주도 기준으로는 전체 1년 전체 수요의 한 11.6% 정도가 냉난방 수요였고, 여름철은 한 15.8, 겨울철은 18.9 총량 기준으로 이렇게 냉난방 수요가 있었고, 그 대표일 기준으로 이렇게 패턴을 살펴보면 여름철은 당연히 낮 시간 중심으로 이제 냉방 수요가 발생을 하고, 겨울철은 이제 추운 날에는 뭐 24시간 비교적 고르게 난방 수요가 이렇게 발생하는 형태. 위에가 냉난방 수요, 밑에가 비냉난방 수요의 형태가 이렇게 적용된다. 그래서 요 패턴을 가지고 이 자원이 이 냉난방 수요가 유연화될 때의 효과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최적화 모형은 이제 모스트라는 전력 시스템 최적화 모형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 모형은 미국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코넬 대학교에서 개발이 된 모형이고요. 저도 이제 박사 과정에 있을 때 이 팀에 이제 조인해서 이 모형이 디벨롭 될 때 같이 모형을 이용해서 테스트도 하고 다양한 전력 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수 있었던 모형이었고요. 크게 시나리오 이제 케이스를 보면 크게 5가지 시나리오가 있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전혀 유연성 자원이 도입되지 않을 때가 베이스 C 케이나리오. 케이스 1은 베스만 도입이 될 때, 케이스 2는 전기차 수요 자원이 도입이 될 때, 케이스 3는 thermal storage, 그러니까 냉난방 수요 자원이 활용이 될 때, 그리고 케이스 4는 다 이제 적용이 될 때의 케이스를 적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적용된 베스는 전체 우리가 11차 전기본에 보급된 용량의 절반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한 근거는 우리가 이제 일정 베스 용량의 상당 부분이 이제 보조 서비스로도 활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베스의 어떤 그 안정성, 화재나 안정성, 그리고 그 수명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베스의 전체 용량을 다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활용해서 절반 정도의 용량을 이제 풀리 활용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EV 같은 경우도 전체 전기차의 어베일러블한 용량을 다 수요 자원으로 활용한다. 이것도 이제 비현실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전체 EV의 절반 정도의 용량, 이제 베스랑 동일하게 절반 정도의 용량이 활용된다라고 가정을 했고, 냉난방 수요 자원도 똑같이 냉난방 수요 자원으로 추정된 용량의 절반 정도가 활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 냉난방 수요 자원은 아직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제 조금 이제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26년도에는 자원이 활용되지 않고 32년도에는 그러니까 25%가 활용되고 38년도에는 50%가 활용된다라는 그런 조금 이렇게 러프한 가정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유연성 자원이 없다면 26년도에는 한 6.7%의 출력 제한, 그리고 32년도에는 9.3%, 그리고 38년도에는 11% 정도까지 출력 제한이 이제 증가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4%의 어떤 해외의 어떤 기준에 훨씬 상회하는 그런 출력 제한이 38년까지 이제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베스가 도입이 되면은 이제 4.7%, 4.5%, 그리고 5.1% 수준까지 꽤 효과적으로 이제 출력 제한이 이제 경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38년도 기준으로 5.1%는 우리가 뭐 이렇게 4%를 상회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억셉트하기는 힘든 숫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가을철 대표일에 어떤 식으로 이제 출력 제한이 이제 발생하는지를 조금 개념적으로 보여드리자면,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0 이하로 되는 부분이 역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송되는 부분이 재생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출력 제한을 낮춰주지만, 이 빨간색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머스트럼 발전기, 이 발전기는 끌 수가 없습니다. 이 발전기는 돌아가야지 개통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이제 전력 공급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해서, 보시다시피 이 선이 수요고 여기 삐져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출력 제한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32년은 그 부분이 더 확대가 되고 38년도가 되면 더 확대가 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제 역송되는 양도 더 이제 증가한다. 그래서 38년도가 되면 거의 역송 풀리, 지금 600메가가 풀리
욕송에 이제 활용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제 출력 제한이 이제 발생한다. 이제 가운데 파란색이 이제 해상 풍력인데, 해상 풍력에 서 상당한 출력 제한이 발생하고, 배스가 도입이 되면은 배스는 이제 낮에는 전력 수요를 흡수하고 출력 제한을 흡수하고 그 수요를 이제 다른 밤 시간, 새벽 시간으로 로드를 시프팅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요 삐져나오는 부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삐져나오는 부분을 줄여주는데, 여전히 38년도에는 워낙 재생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배스가 열심히 역할을 해도 이날은 상당히 출력 제한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출력 제한 24시간 패턴을 살펴보면 이제 38년 기준으로 보면은 연간 이제 365일 중에 이 피크 시간에는 한 250일 이상, 그러니까 한 1년 중에 한 70% 이상이 이제 출력 제한이 이제 발생을 하는 빈도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38년도가 되면 태양광 시간뿐만 아니라 밤 시간, 태양광이 없는 시간도 해상 풍력에 의해서 이렇게 출력 제한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진다. 근데 이제 배스가 도입이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경감이 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 영은 평균 규모 관점에서 봤을 때도 뭐 이제 그 배스가 없을 때는 피크 시간에는 시간별 한 300메가와트/아워 정도 출력 제한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다가, 배스가 도입이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경감이 되는, 거의 한 3분의 1 준으로 경감이 되고, 비태양광 시간을 또 상당히 효과적으로 감축시켜 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HVDC 세계 HVDC 라인에 의해서 정송과 역송이 되는 이제 패턴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무래도 26년도에는 재생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정송 위주의 운영을 하다가 점차 이제 38년도가 되면은 상당히 역송 중심의 운영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우리가 적정한 그럼 유연성 자원의 규모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에 대한 조금 그 직관적인 관점을 제공해주는 슬라이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38년도까지 계획된 배스의 용량을 100이라고 본다면, 아까 38년도 보급이 되면 5.1% 정도의 출력 제한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용량을 50% 스텝으로 계속 증가했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출력 제한 경감 효과가 계속 세츄레이트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만큼 우리가 50만 추가하면 이만큼 감소했는데, 점점 그 똑같은 용량을 애드해도 출력 제한 경감 효과가 이제 세츄레이트 된다. 그만큼 배스가 비효율적으로 이제 활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머니 밸류로 환산을 해 보면, 처음 50% 보급하면은 이제 출력 제한을 경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윤만 한 230억 원 정도 되고, 그 처음 50%만큼의 배스의 비용은 대략 한 요 정도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익이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economically feasible한 이제 우리가 투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 50%도 economically feasible하고, 다음 50%까지는 거의 베네핏과 코스트가 똔똔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배스의 한 150% 정도까지 는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타당하다. 하지만 그 이상의 투자는 보시다시피 우리가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우리가 뭐 효율적인 투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 기준으로 보면은 150%, 한 3.7% 정도의 우리가 출력 제한은 용인하고, 그 정도의 출력 제한은 우리가 억셉트를 하고 우리가 그 전력 시스템 운영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외의 어떤 4% 수준에도 부합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은 과도하게 우리가 출력 제한을 낮추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배스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수요 측 자원, 케이스 2가 전기차 효과, 케이스 3가 이제 그 냉난방 수요 자원 효과, 이제 케이스 4가 다 이제 이 세 가지 자원이 다 에그리 돼 있을 때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 전기차 효과, 빨간색 전기차 효과를 보시면, 전기차에 지금 우리가 보급이 예정되어 있는 전기차의 절반 정도가 수요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배스보다 더 출력 제한의 경감 효과가 더 큰, 더 우리가 그 효과적인 자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냉난방 수요 자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을 현재는 우리가 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출력 제한 경감 효과가 없고, 32년도에는 전체 용량의 20%, 25% 정도가 이제 우리가 활용 가능하고, 38년도가 되면 전체 냉난방 수요 자원의 50% 정도가 활용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경감 효과가 이제 38년 기준으로 3% 포인트 정도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요 냉난방 수요 자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포함한 냉난방 수요 자원은 과거의 추세를 계량적으로 제가 캡처해서 냉난방 수요의 양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앞서 그 보호준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제주도는 히트 펌프와 추결조를 이용해서 훨씬 더 이제 추가적으로 추세에 잡히지 않는 추가적으로 이 냉난방 수요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 계획이 굉장히 크게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냉난방 수요 자원의 포텐셜은 제가 이 연구에 포함한 숫자보다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이건 일종의 하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냉난방 수요 자원의 효과는 요거보다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자원이 이제 다 적용이 되게 되면은 2038년 기준으로는 1.6% 포인트, 6.6% 정도, 뭐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베스가 도입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확실성이 높지만 이제 전기차와 냉난방 수요 자원을 활용하는 건 사실 이거는 굉장히 도전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이걸 우리가 50%까지 수요 자원을 이제 활용한다라는 건 이제 도전적인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실행이 되면은 이제 굉장히 효과적으로 출력 제한을 낮출 수가 있고 이 말은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에너지 대전환 지금 11차 전기보험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굉장히 출력 제한을 이제 잘 경감시킬 수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수전해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전해가 포함이 된다면 굉장히 그 출력 제한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매니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급 측 배스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공급 측 배스는 이제 좀 비싸다. 비용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수요 측 자원들, 전기차나 어떤 냉난방 수요 자원들은 잠재력이 매우 높고 배스 대비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인 자원이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잘 계획하고 계시는 섹터 커플링, 뭐 P2M, P2H 그리고 P2G 이런 쪽으로 굉장히 그 어떤 그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굉장히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하게 출력 제한을 경감하려고 하는 건 결코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도 일종의 출력 제한 자체를 일종의 자원으로 인식을 하고 그게 뭐 과도하게 높아져서는 안 되겠지만 한 3%에서 4% 사이의 출력 제한은 우리가 억셉트를 하고 그 자원을 인식하고 그 자원에 대해서 용량 보상이나 보조 서비스 보상으로 활용을 하는 게 계속 배스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결과에서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굉장히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면 지금 에너지 대전환 계획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7기가 수준까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일상적으로 뭐 72시간 그리고 뭐 일주일 내내 출력 제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로드 시프팅 자원이 사실 굉장히 제한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드를 시프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출력 제한이 발생할 때 흡수했다가 다른 시간에 풀어줘야 되는데 계속 출력 제한이 발생하면 이 자원들이 좀 제한적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계획하고 계신 수전의 자원, 로드 메이킹 자원이 필요하다. 수요를 그냥 흡수해 버릴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고 이제 수전해가 필요한데 수전해에 대한 그 어떤 챌린지는 이제 이 수요에 대한 수요처를 잡는 수소에 대한 수요처를 이제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송전망을 통해서 이제 육지로 계속 보낼 수도 있지만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제한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호남 지방에도 재생에너지가 포화가 돼 있어서 재생에너지도 흡수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 송전망을 활용해서 이제 호남으로 보내는 거는 조금 비용 효율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주도에서 수전해나 이런 P2X 자원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